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지혜를 모아 여러분들의 개장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환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에서 1,39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한미 환율 합의가 있었다. 이런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출렁거리게 된 건데 오후 한 6시쯤에 1,390원대 그리고 현재는 여기서 약간 올라가지고 1,404원으로 간밤 여객시장에서는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국내 증시 이 환율과 관련된 동향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먼저 외신 보도를 통해서 또 국내 매체까지 내용이 나온 건데 언제 어떻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김민주 전문가님. 네, 사실 이 만난 내용이요. 작년 11월부터 좀 있었습니다. 네. 네,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사실 그 뉴스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할 가능성을 네. 블룸버그가 이미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아니었고 일본은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결과는 기억나네요. 일본은 포함이 됐었는데 앵커님 정확하게 답변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국도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갔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국내 정치적 변수가 12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넘어갔던 것 같고 그 이야기가 이제 좀 일단락 돼가고 국내 정치 변수가 마무리되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2025년에 5월에 제가 환율 밴드를 정해드렸어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여기 환율입니다. 1370원에 1410원 그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으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단지 미국의 지금 니즈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자,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면 거시 관점에서는 무엇이 가장 좀 도움이 되고 또 수혜와 또 피해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구분 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미국이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박을 좀 주는 거고요. 작년 11월 블룸버그 기사 내용을 좀 판단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 흑자에 경상수지도 흑자. 너무 많은 거 얻어가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 이거 너무 불편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전 세계 경상수지 무역 적자국 1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좀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환율 균형 유지 목적이겠죠. 대중 공개 내용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텐데 결국은 한국 등등 여러 국가들에게 수출의 이 절상 압박을 가하는 특히 이제 그 각국의 원하겠죠. 각국의 돈에 수출의 절상 압박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이제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환율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제 차트 모습은 1,404원인데 저는 단기 조정 목표선을 1,35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미국의 어떤 정책 압박이 있으면 더 내려갈 것이다. 1,300원 정도. 단지 예전처럼 1,200원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아침에 이제 이 환율에 관한 여러 가지 거시 변수를 생각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실제 실효 환율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알 길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건 좀 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실제 실효 환율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좀 놔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개입이 아닌 유도 형태를 좀 띌 것 같아요. 강제적인 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자, 내려. 이제부터 워낙 강세야.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유도하는 형태, 뭔가 압박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압박용 카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고. 네, 협상에서 밀릴 수 있는 또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1차 밴드를 지난번에 박스권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원화가 좀 강세로 간다면 1,350원 1차, 2차는 1,300원 말씀드리고 강제적 개입이 아닌
유도성 관리 형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영향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좋아지지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제한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는 좀 우하향을 생각을 하시네요. 그래서 1,350원, 1,300원 이렇게 다음번 허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급격한다거나 뭐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약간은 좀 뭔가 간접적인 방법을 계속 쓸 거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김 이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뭐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그러면 달러가 구조적으로 강세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 결국 교환 비율이고 우리가 뭐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와 어떻게 교환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영향 자체가 뭐 국제 통화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환율이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정적으로 달러가 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이 있어야 원화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거나 강세로 가거나 그에 따른 반작용이 교환 비율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달러가 최근에 계속 보합권인데 우리만 지속적으로 뭐 강세로 갈 만한 원인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뭐 환율을 통제해서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게 하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건 스무딩 오퍼레이션 하지 마라. 구두 개입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뭐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환율을 어디다 만들어놔라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놔봐야 바로 또 그 외국에서 개입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뭐 김민주 전문가처럼 어저께 그 오후에 크게 흐름이 있었지만 바로 안정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렇게 뭐 큰 영향 없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원인은 원화가 지금 전 세계 통화 중에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를 고려한 실질 실효환율 기준으로 원화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제자리로 좀 돌려놔라. 억지로 이제 누르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 대만 달러를 조금 보자고요. 이게 이제 급락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크게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것인데 이틀간 10%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줬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대만 당국이 그런 일 없다라고 좀 그 발언을 하고 나서 또 대만 총통도 그와 관련돼서 뭐 그런 적 없다는 얘기하고 나서 뭐 분명히 레벨은 떨어졌지만 안정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홍콩 달러, 중국 위안, 뭐 우리나라 통화도 마찬가지겠죠. 뭐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소폭의 강세로 갈 수 있겠지만 원화 강세로 갈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가느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완만하거나 일정 레벨로 떨어지면 더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동안 극도의 저평가를 해소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 레벨은 뭐 많이 가봐야 1,300원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 환율을 바라볼 때 좀 고민이 우리나라는 경제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쪽에 좀 끼어 있고 양쪽에 영향을 받는데 중국은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이고 있는 그리고 또 내수 부양을 또 중국 정부 주도로 해서 상당히 좀 역점을 두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위안화는 약세 움직임, 우리나라 원화는 또 위안화를 따라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절상절상 계속 요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 가운데 하나로 이 환율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중국 그 사이에서 과연 원화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절상 기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 아침에 보니까 정말 멋있으시거든요. 네, 보니까 내가 다른 앵커님과 확실히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앵커님이 순수한 진짜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어디인 것이냐를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앵커님의 답변, 절상기조 이거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미국이 기축통화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미국의 너무 이제 많이 거슬러 가네요. 아주 네. 간단합니다.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의 달러가 점유율이 MS가 거의 60%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위상을 가져간 대신 미국이 얻은 손실은 무엇이냐?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국이거든요. 달러의 점유율이 달러라는 돈을 전 세계 어디든 갖고 가면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국의 화폐가 아닌데도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에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너무 짜증나는 일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금리 올리면 따라서 올렸고 우리가 내리면 따라서 내렸는데 다른 나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작년부터 먼저 아유 안 되겠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니 가랭이가 찢어진다. 먼저 금리나 선제적으로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굳이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이제 좀 불편하죠. 속된 말로 이것들 봐라 이런 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김종인 이사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자 이제부터 절상이야. 원하는 강세로 가는 거야. 그 통화의 교환비가 항상 정비례 관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국이라는 국력과 국가의 어떤 네임들을 생각하면 조금 우회 통로의 압박은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신흥국들, 특히 국내 대한민국이 신흥국인데 자유로울 것인가? 이제 앵커님 답변인데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카드든 미국이 뭔가 이것에 관해서 만약에 그러면 좀 안 좋은 이야기, 관찰 대상국이나 옛날에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조작국 지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결과물이 더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미국이 원하는 걸 조금 들어줘서 적정 밸류로 어떤 환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정 밸류로 환율을 완만하게 한 1,300원대 갖다 넣는 게 좋느냐. 자,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아서 환율 조작국 내지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게 좋느냐. 답은 나와 있죠. 환율 조작국 되면 당연히 안 되는 쪽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의 이야기를 일정 부분 좀 들어주는 형태. 그리고 뭐 원화로 강세 갔을 때 수출 기업들 너무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다루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적정 범주 한 1,300원, 1,350원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오히려 외국은의 그 수급 동향, 수급 유입에 관해서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어쨌든 그 전망에 있어서는 1,300원 선 정도까지 약간의 좀 완만한 우하향을 예상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수출주가 마냥 안 좋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이 우하향한다면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은 김 이사님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뭐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 뭐 대만 달러 급락할 때도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 주요 기업들의 환율 설정이 1,350원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1,300원 위에서 계속 움직였고 이게 정치적 이슈가 작용하면서 더 이제 위로 튀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그게 더 리스크로 작용을 했단 말이죠. 워낙 일방적 약세도 뭐 수출 기업에 좋을 것 같지만 환율의 최대 이슈는 급격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달러 같은 경우에도 뭐 연간 5%도 안 움직이던 통화가 이틀 만에 10% 떨어지니까 갑자기 무슨 세상 큰일 난 것처럼 시장이 날뛰었던 것인데 뭐 우리도 예를 들어서 환율이 뭐 매일 뭐 20원씩 막 움직이고 이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건 원화 강세라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어저께처럼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듯 했다가 바로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완만하게 방향성을 보이면서 움직인다면 시장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1,300원 중반대 혹은 밀려서 1,300원 초반대까지 가더라도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뭐 김민 전문가 얘기대로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고 오히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나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안정시키는 그 다음에 최근에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을 좀 더 강화시키거나 안정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원화 강세 수혜주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항공주. 그중에서 이제 대한항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한진칼의 호방건설 인수 이슈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뭐 그것대로 따로 가는 것이고 호방건설이 정말 뭐 국적 항공사를 뭐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다음 이슈라고 보고 그 이슈에서 핵심 포인트는 지금 산은이 갖고 있는 10%까지 비싼 가격 주고 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그건 다른 이슈고 현재 환율과 유가 안정으로 인해서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또 성수기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대한항공의 그 합병 효과까지 고려해 본다면 저는 뭐 항공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민준 전문가 얘기처럼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수출주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는 약간의 뭐 일정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에도 충격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5월 10일까지 발표된 수출 동향에서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뭐만 늘었죠? 반도체만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 반도체는 당겨가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관세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격이 급변동하게 되면 당겨가는 수요가 있을 텐데 반도체는 상품 가격처럼 움직이는 커머디티의 속성상 가격이 튀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재고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수요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환율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변해버리면 영향을 주겠지만 이 정도 레벨 내에서 움직이는 환율의 움직임이라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 없이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완만한 원달러의 환율이기 때문에 딱히 뭐 원화 강세 수혜주다 피해주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항공주 반도체 이 정도를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어서 김매운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뭐 이사님, 김종인 이사님 그 말씀이 너무 매력적인 말씀이어가지고 100점짜리 답안지죠.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김종인 이사님 말씀하신 게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주식이든 관련 주들은 다 말씀을 해주셨고 간단하게만 뭐 추가하면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저도 여행주 이야기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아침에 여행주 차트를 좀 보고 왔습니다. 차트 모습 보시죠. 이사님 아까 차트를 말씀 못 해주셨으니까 이게 지금 참 좋은 여행 차트 모습이거든요. 그 일명 좀 이제 고수분들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 좀 섰어요.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이 기술적으로나 뭐나 펀더멘탈은 뭐 각자 좀 살펴보시고 나쁘지 않은 쪽이죠. 뭐 계절적 성수 요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좀 보면 이제 FSC 뭐 대한항공 쪽도 변곡점에 지금 계속 상승하면서 좀 섰죠. 종목이. 한 3, 4일 정도, 4, 5일 정도 지금 기간 횡보로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좀 구미가 당기죠, 사실상. 왜냐하면 조선방산 쪽들이 좀 높고 물론 반도체가 대기 매수 수요가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태고 개별 종목군 장세로 올라갑니다만은 이제는 여름도 다가오는데 이런 종목들이 꿈틀꿈틀 대면서 벌써 절상 이야기가 나오고 원화 강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혜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는 쪽이죠.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동향을 좀 보게 되면 나쁘지 않고 특히 대한항공 쪽에 밸류를 가서 보니까 이제 밸류가 너무 싸져가지고 사실상 가격적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합병 이슈도 좀 마무리가 됐고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화 강세로 가게 되면 소비재 수입 의존 업종들은 좀 강세로 가겠죠. 마진율이 개선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제 뭐 너무 많이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1,300원에서 1,350원 정도에서 적정 범주 내로 완만한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준다면 오히려 증시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외국인 수급 흐름이 분명히 좀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간다면 좀 외인 수급이 그 민감하게 반응 데가 성장주거든요. 성장주로의 좀 외인 수급이 더더욱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공이 아까 그 성장주 중에 반도체와 자동차는 이사님과 답변이 거의 동일합니다. 반도체는 뭐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예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지금 밑으로 잡았는데 그 밑으로 잡은 것 중에 그나마 버팀목 한 건 반도체밖에 없다. 근데 주가는 아예 못 갔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긴 한데 뭐 자동차도 저는 뭐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주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정의선 회장의 자동차도 30조가 효과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갔더라도 내수주와 수출주 이런 기준으로 종목을 나눌 수는 없다라는 시각이신 거세요? 네, 거시경제 관점으로 너무 딱 교과서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 수출주들 타격이다 그렇지 않을 거고요. 네네. 수출주들 타격이라서 뭐 반도체가 1위를 내주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우리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 뭐 환율이라든지 통화류의 어떤 정비례 반비례 관계들을 볼 때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는 기조인데 뭐 이 정도 뭐 원화 강세 1,300원은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뭐 이사님 말씀 그 한 문장에 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저평가돼 있죠. 그래도 적정 부분에 관해서 아무리 대한민국이 신흥국이라지만 원화 가치에 대한 적정 평가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서 네. 저는 여기 환율 1,3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300원 뚫고 좀 더 내려가면요. 좀 전에 이사님 얘기해 주신 건 기업들은 1,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잡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회하게 되면은 일단은 환차손이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럴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경우가 벌어진다면 아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예상컨대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일어날 연출될 모습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공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넘어가 보죠.
네, 김 이사님 3개 리포트 준비해 주셨는데요. 키움증권 리포트가 2개나 있네요. 첫 번째로는 하반기 증시 전망. 벌써 2025년 하반기를 얘기해야 돼요. 시간 참 빠릅니다. 5월, 그렇네요. 5월 15일인가 절반 지났는데. 다음으로는 또 키움증권의 대만 테크 업종 동향, 대신증권에서 네페트스 종목 리포트 준비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일단 뭐 대만 테크 업종은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 IT 업종의 하나의 뭐 시금석이 될 수 있으니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언급드리고 싶은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다입니다. 뭐 TSMC의 실적이 좋은 거 다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4월달 매출도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것. 그래서 TSMC 같이 최근에 이제 이 서버와 관련된 AI 서버와 관련된 그런 업종의 전반적인 추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못 가서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실적이 좋은 TSMC도 최근에 뭐 주가가 등락이 좀 있는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주가 기준으로는 뭔가 조금 물음표가 달려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실적과 방향성에는 전혀 문제없이 전개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대만도 메모리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상위 3개 업체가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대만에도 뭐 윈본드, 나냐를 포함해서 일부 메모리 업체들이 있는데요. 자, 이쪽도 물량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이제 이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관세와 관련된 그런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쪽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섹터별로 다 쪼개서 보면 지금 뭐 PCB라든지 MLCC라든지 이런 부품들 중에서 나쁜 건 거의 없고요. 최소한 전달 대비 플랫하거나 더 플러스 되는 방향인데 유일하게 지금 떨어지는 게 한 디스플레이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유일하게 매출이 늘지 않고 있는 쪽이고 네.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관세와 관련된 선반영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금 뭐 사우디도 뭐 산다고 하고 뭐 UAE도 추가적으로 산다고 하니까 뭐 엔비디아 칩도 산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산다고 하니까 그런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 테크 쪽에 관련돼서는 IT 부품, MLCC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버 관련된 그런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긍정적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서버 관련된 일종의 후공정 업체들과 서버 껍데기 만드는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페스는요. 여기가 이제 PLP 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패널 레벨 패키징을 강력하게 이제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쪽 원래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패키징이 AI 서버용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지금 한 13% 매출의 이 정도가 이제 AI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건 저 앞에 가 있는 뭐 방산을 포함한 뭐 화장품 업체들 중에서 또 미용기기 업체들 너무 좋죠. 그다음에 뭐 일부 또 제약바이오 쪽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뭐 테마 타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할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주가는 별로 오른 게 없는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대만 테크 쪽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런 AI 서버 쪽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집어넣을 수 있는 종목이 주가의 반등이 전혀 없다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페스 한동안 좀 잠잠했는데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겼네요. 종목 리포트 알아봤고요. 그러면 하반기 증시 전망 키움증권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증시 전망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 전망, 증시 전망, 원자재, 그다음에 뭐 채권 등 다양한 내용들을 모두 포괄한 것이어서 2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대규모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이제 요약본하고 증시 부분만 읽어보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요. 뭐 저도 이제 시간 나면 풀 리포트를 한번 다 읽어볼 생각인데 리포트를 보실 때는 이게 뭐 맞고 틀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리포트라고 하는 게 일종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컨센서스를 만들고 논리 구조를 만들고 하나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이게 뭐 맞고 틀리고는 나중에 알아서 평가할 일이지만 남의 생각을 한번 쭉 정리된 남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핵심 포인트는
하단은 견조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갈 게 별로 없는 상황이고 지금 하반기의 전체적인 레벨을 한 2,880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상향 할 건데 우상향의 폭도 지금 2,640이라면 뭐 그렇게 크지 않죠? 한 200포인트 정도 내외니까 지수 기준으로는 한 여기서 한 7% 정도의 강세? 한 이 정도를 추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요? 그러니까 이 위에 상향 밴드가 네네. 2,880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뭐 3,000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밑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PB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95배 정도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키움증권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하단은 비교적 견조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 시장이 그렇다면 핵심 포인트는 PP 기준에서는 저런데 이익 기준에서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2025년도 이익도 그렇고 2026년도 이익도 그렇고요. 하향 트렌드입니다. 거기다 이제 관세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익의 하향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관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10% 관세를 거의 이제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니까 뭐 업종별로 기업별로 차별화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기본 관세는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와 관련된 비용을 생각해 보면 똑같이 10%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기업이익의 감소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025년이나 2026년이나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 않고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익 관점 쪽에서도 업종별로 차별화는 있을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만한 요인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반기를 주도하고 있는 조선방산이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업종을 골라야 되느냐가 핵심인데 이거 뭐 저랑 좀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뭐 상반기까지 그 조선 방산에 대해서는 의심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과연 이들을 신규 매수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키움증권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조선방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조금 비중 축소 가능성 내지는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물음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데 지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의 매력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에 조선방산처럼 상반기에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 그다음에 반도체처럼 추가적으로 이익 확장 예상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소위 주도주라고 불렸던 종목군들이 기간별로 봤을 때 1년 이상 유지된 것도 있고 뭐 1년도 안 돼서 꺾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익 모멘텀이 꺾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더 가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방산도 이익의 총량이 늘어나는 건 제가 보기엔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이익의 총량은 늘어날 텐데 그 이익의 총량이 늘어나는 변화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의 상승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반도체는 오히려 좀 턴어라운드 아니면 추가적인 증액 가능성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다가 주가의 조정을 받았던 전력기기 같은 것들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정책 효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효과 같은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리포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0페이지가 넘는 레포트를 이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엑기스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섹터 하반기에 어떤 쪽을 봐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도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시간 내서 천천히 여유 있게 읽어보시면은 하반기에 밑그림 그리시는데 큰 도움 받으실 겁니다. 리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김민준의 빅데이터 넘어가 보시죠. 오늘 김민준의 빅데이터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CS윈드입니다. 요즘 신재생 에너지 쪽 핫하죠. CS윈드 이 종목을 준비해 주신 이유는요? 네, 뭐 오랜만에 이제 풍력 쪽까지 좀 내다보게 됐고요. 뭐 사실 뭐 저는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풍력 쪽까지 뭐가 오겠느냐. 그리고 사실 뭐 태양광 대비 아직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닌데. 사실 2달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풍력을 얘기하진 않았었죠. 네, 뭐 다들 그 시장의 어떤 트리거들을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죠. 뭐 만들어 가는데 늘 그래서 어렵습니다, 주식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시청자분들, 자, 풍력도 태양광처럼 가겠느냐? 풍력도 원전처럼 가겠느냐? 이거거든요. 네. 직관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그것을 뭐 중간 과정은 전문가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관심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실적에 문제는 없다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썼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뭐 오랜만에 이렇게 연간 실적을 한번 열어봤는데 이런 기업은 너무 평가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CS 윈드가 2023년에 1,0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거든요. 네. 작년에 2,500억 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의 1.5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150%가 늘었는데 주가는 작년에 바닥을 찍었어요. 네, 이것도 참 어떻게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2,500억으로 올랐는데 주가는 4월 9일에 3만 원 찍었거든요. 답이 안 나오는 쪽이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익이 올라가고 매출액이 올라가고 등등으로 주식의 본질처럼 그런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CS 윈드가 자명하게 증명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럼 올해 실적은 올라가느냐? 올라갑니다. 문제 없고요. 단지 이제 그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생에너지판에서 만들어낸 트리거가 폭력까지 좀 전이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의 최근에 그 CS 윈드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좀 붙었어요. 네. 요 며칠 보게 되면 요 며칠 사이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한 5거래일, 7거래일. 뭐 한 240만 주 정도 이렇게 붙었는데 이 발생된 거래량이 정말로 변곡점을 넘어갈 수 있는 힘찬 거래량이냐 이 분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일단 에너지로 이동하는 수급은 분명히 포착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측정을 하시고요. 태양광이 분명히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저항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뭔가 이 에너지로의 수급 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원전도 지금 쉽지 않아요. 에너빌리티는 너무 높아서. 네. 그래서 원전의 낙수 효과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S 윈드 기준으로. CS 윈드의 고객사의 수주가 관건이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중장기 비율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텐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열어보니까 59,000원 제시했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동의합니다. 주봉 기준인데요. 주봉 기준에 이제 그 단기 목표의 그 변곡점이 52,000원 정도로 측정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1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 도움을 받으셔서 네네. 의사결정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49,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 구간이 한 번 52,000원. 나머지는 그 증권사의 목표가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59,000원 정도까지는 2차 목표가로 추가적인 동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는 조금 내가 CS 윈드라는 기업을 친환경 쪽에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해가면서 좀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단지 기간 투자는 몇 년은 하셔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태양광, 신재생 전반적으로 핫한데 태양광이 너무 먼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기의 수급의 약간의 이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풍력 눈여겨보신다면 CS 윈드 이 시간에 빅데이터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